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계약을 연장을 하고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리면서 당장의 부담을 던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폭등, 이중가격 현상, 임대차 계약 갈등 증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또한 전세 불안으로 인해 매매로 돌아선 수요가 서울 외곽가,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로 유입되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월간 부동산 7월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1년 시장의 분위기와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그리고 금리 인상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한국은행의 기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집값 오름폭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금리 인상만으론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되 경기 회복세와 물가 오름세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연 0.5%까지 낮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돈의 흐름이 빨라져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동산 가격 폭등의 배경으로 여권 일각에서 저금리 정책을 꼽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머지않아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미칠지 월간 부동산 7월의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입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적하면서 금리 인상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과연 금리를 올리면 집값 상승세가 꺾일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이러한 배경 속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달 10일이었죠. 이제 한은이 그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의 이제 저금리로 인한 그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말 그대로 이제 가계부채 급등, 그 다음에 주택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버블 주요 원인으로 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저금리 요인이 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이런 집값 상승이라든지 자산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것이 아마 한은의 이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전세 시장만 과증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이제는 돈이 필요하신 분들, 집을 사시는 분들은 금융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집을 사질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시장을 좀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사상 최저 금리가 계속됐지만
시장은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하나는 금리 인상의 명분을 부동산 시장에서도 찾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의 이러한 입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비상식적이다. 보통 금리라는 것들은 워낙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전반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집값 때문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일관되게 나오는 거는 금리를 인상하면은 집값에는 하방 압력을 준다가 거의 뭐 교과서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몇 번 해봤는데 그때마다 집값이 다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집값이라는 거는 금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수백 가지의 변수가 영향을 줘서 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 자체 효과가 작았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금리 자체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크긴 큽니다. 근데 다른 변수가 너무 크다. 수요나 다른 쪽의 요소가 네. 공급 쪽에.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가 큰 영향을 줄까는 의구심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금리가 지금 주담대가 대략 한 3%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뭐 신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를 올리는 거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 부담이 한 15% 늘어난다 정도일 겁니다. 100만 원 매달 100만 원 납부하는 사람은 한 115만 원? 근데 이제 50bp 정도 되면 좀 부담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거의 뭐 한 30%, 40%더 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한 50bp가 아니고 그냥 100bp 정도, 100bp 정도 더 내게 되면 이제 시장에 조금 부담을 가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큰 부담이 없고 그리고 거시경제 여건상 이제 연말까지 과연 100bp까지 올릴 수 있겠는가? 그건 아마 못할 겁니다. 거시경제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값만 가지고 뭐 금리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고 그리고 다른 거시경제상 봤을 때 지금 대출 금리가 아주 낮잖아요. 자영업자라든가 그렇죠. 생계형 대출. 그런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아주 금리로 인한 집값 하락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인데 예. 지금 올 하반기까지 1%대까지 올리기는 쉽지 않다. 1%까지는 갈 수 있겠죠. 1%대까지. 근데 한 50bp 가는 건데 50bp라는 게 뭐 전체 우리가 지금 한 3%에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100bp까지 갔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0.5가 1.5까지 갔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여유가 느끼기에는. 예.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폭에 있어서의 어떤 제한성 그리고 영향이 미칠 부분이 좀 작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자, 하느니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금 시장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과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집값의 급등이 주요 원인이 물론 뭐 공급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주요 원인은 역시나 수요 공급의 불이치였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는 넘치고 그래서 이제 집값이 이제 급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모습을 놔두고 금리 인상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믿지는 않는.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은 줄 수는 있어도 어차피 지금 청년 세대로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집을 삼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걸 또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고 집을 사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상을 해서 이게 집값을 잡겠다는 거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리를 굉장히 하락시켰죠. 왜냐하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근데 그때 부동산 가격 급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반대로 노무현 정부 당시가 금리가 6%대가 될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금리 때문에 집값이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참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영향을 줘도 개인 차주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아까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조금 오른다고 해서 과연 개인 분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레버리지 투자를 심하게 하신 분들 특히 이제 강남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레버리지 투자를 심하게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이제는 PF 중심으로 법인 중심으로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사실 개인 차주에게 이게 금리 상승이 0.5% 된다고 해서 과연 글쎄요 영향을 줄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 역시 집값을 잡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여기서 금리 인상 카드를
하늘에서 던졌고 금리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 우리 아까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개인 차주에게는 좀 덜할 것이다. 단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받았던 다주택자나 예, 예. 투자자에 있어서는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거기도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위기에 몰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투자를 했던 게 주택이 아닌 꼬마 빌딩이나 이건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들여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 한 50bp나 100bp만 올라가면 그냥 거의 파산으로 갈 수도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 친구들은 좀 힘들어 그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워낙 강하게 묶어놨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전세, 월세 이런 시장이 워낙 화랑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금융 비용 정도는 아마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사람들, 다주택자라든가 대신 이제 법인이라든가 꼬마 빌딩, 수익형 빌딩에 투자한 사람들은 좀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자체도 뭐 일단 단기적으로 충격은 한번 줄 수 있어도 지금 뒤에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그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니까 돈이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전 돈이 말랐는 줄 알았는데 법인 중에 한 50%는 돈을 더 많이 벌었고 50% 이제 망해가는 그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 얘기가 뭔가 하면은 제발 물건이 나와라. 나는 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 못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가격 조정은 있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평론가님. 그러면 우리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참 우리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영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젊은 사람들의 영끌을 해서 주택을 산 사람들, 이분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영끌이라는 표현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이제 속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30대, 40대를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금융 비용보다 오히려 그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 보니까 이건 해볼만 하다는 게 지금 MZ 세대들,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자 상승, 금리 상승보다 내가 집을 샀는데 이게 설만 있다가 본인들이 체험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젊은 세대들로 퍼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 이제 젊은 세대 중심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여파는 글쎄요,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분의 모든 의견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올린다 하더라도 폭이 크지 않는 인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7월의 핫 이슈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1년에서 2년 앞당기는 제도인데요.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총 6만 2천 가구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 7월 28일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누적 방문자 수 55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7월 청약을 받는 1차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050가구를 비롯해 위례 신도시 418가구, 성남 복정 1,026가구, 의왕 청계 304가구, 남양주 진접 1,535가구 등에서 총 4,333가구의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풀리는 공공분양주택의 시세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가격에 공급될 것이라고 알려져 기대감이 컸는데요.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지 않다며 고분양가 논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실수요자들의 공포 매수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과연 성공적인 주택 공급이 될지 월간 부동산 7월의 장에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격 시작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월간 부동산에서도 3기 신도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평론가님, 네네. 그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고요. 네네. 사전청약 물량이 어디에 네. 얼마나 공급되는지 그리고 신청 자격 조건까지 한번 네네. 정리해 주시죠. 일단 사전청약 물량 1차, 7월이죠. 이 물량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이 한 1,050가구가 됩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진접 2지구가 한 1,535가구가 되고요. 성남 복정이 한 1,026가구.
위양 1000개가 304, 위례가 이제 418가구 돼서 총 한 4,333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1차 물량이라 볼 수 있겠고 2차 10월에 있고요. 3차 11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 대한 것은 정부가 물론 물량은 전체 3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은 계속적으로 사전 청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약 조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무주택 세대 원유화되고요. 당연히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고요. 거주 여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사전 청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지켜주셔야 되겠죠. 본 청약 때까지. 그래서 2년 이상 사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소득 자산 요건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월소득 100% 이하여야 된다는 소득 요건이 있고요. 또한 자산에 대한 기준도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사전 청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조건 챙겨야 되겠고 무엇보다 전체 사전 청약 중에서 신혼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가 한 61%가 다 신혼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신혼이라면 정말로 결혼한 지 7년 이내라면 한번 청약을 시도해볼 만하는 이번에 사전 청약 물량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용 잘 정리해 주셨고요. 자, 특히 이번 사전 청약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가격에 공급될 것이라고 알려져 기대감이 컸는데요. 자,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지 않다며 고분양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분양가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예정 분양가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지금은 이제 예정이고 아마 정부에서 그리고 LH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숫자가 뭐 과격하게 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3년 전에 시작할 때 그때 시세 60에서 80이면 난 인정하겠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거의 뭐 50% 이상 튄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60에서 80이면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입주하고 나서 가격 상승률이 대형 신도시들은 항상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주변보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뭐 관심을 가지는 게 또 낫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사전 청약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런 청약을 해본 적이 있죠. 강남의 뭐 내곡동인가 뭐 이런 데 할 때도 그때는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사전 청약자의 한 50% 정도가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갈 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인 건 사실이다. 다만 이걸 통해서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은 안정감을 갖게 되고 지금 집값에 연연하지 않고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것들이고, 앞으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 지금 집값 꼼짝마 이런 생각을 기대하고 있겠지만은 사실 사전 청약 물량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중에 상당수는 집을 사서 갈 사람도 있었는데 전부 다 전세 월세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세난에다가 이 사람들 수요까지 가중이 되면은 전세 시장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사 대책 같은 거 내놓을 때 뭐 전세 단기 대책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그것들은 그런 부작용을 낳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불안은 사전 청약이든 뭐든 해소책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전 청약이 시작된 가운데 도시 확장이 기대되는 인근 지역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네. 인근 지역으로 매매가 상승되는 이런 현상 네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역시나 사전 청약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많은데 물량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수도권 택지 주요 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이 한 3만 한 100가구 정도가 이제 마련이 되는데 3기 신도시 전체에 보면 한 26만 정도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6만 가구가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따져 보면은 3% 이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청약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슈는 많다 보니까 관심은 가고 물량은 적고 당연히 그 인근 지역으로 물건값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집값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두 번째로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풍선 효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값 근처로 수요자들이 계속 몰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볼 수가 있겠는데 계양구 같은
아파트 가격가 3.3제곱미터당 봤을 때 매매 시가가 1.68% 상승을 했거든요. 같은 기간 동안 인천에 있는 뭐 같은 비슷한 구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구보다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꼭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산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0억 클럽이 뭐 달성한 곳도 있는데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오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슈는 많은데 물량이 없다는 게 그게 조금 인근 이게 지역으로 지금 매매가 상승이 퍼져나가고 있다. 네, 풍선 맞습니다. 효과다라고 좀 말씀하셨고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우리가 그 지역에 또 청약을 받고 싶다. 그럼 그 주변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과천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고 일단 사람들이 쭉 몰려가서 살고 있어야지 청약 받을 수 있구나. 그럼 그 지역에 전세 수요를 올리고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상승하죠. 매매가가 자극되고 근데 지금까지 얘기는 알겠는데 입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폭락으로 바뀝니다. 옛날 성남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신나게 상승하다가 입주 첫 해부터 거의 폭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구시가지는 상당 부분이 재상승을 잘 못해요. 근데 그렇죠. 신시가지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약간 조정받다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에 인근 지역에 뭐 과도하게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이 가격은 오르지만은 나중에 추후에 입주 입주가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떨어질 수 있다. 거의 뭐 20-3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매매가 상승도 큰 이슈긴 하지만 이제 전세난이 굉장히 가장 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에 선입천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네.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죠. 예. 그럼 전세난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전세난, 매매가 상승과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뭐 대책이라는 건 아주 쉬운 대책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따르면은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뭐 신규 매매와 관련된 것들이고 지금 이제 세입 같은 전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되거든요. 월세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로 다 돌린다. 근데 전세 집주인이 제정신이 아닌 한 전세로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 대신 앞으로 이제 뭐 한 1, 2년간 한시적으로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세금 감면해 줄게. 그럼 전세 공급이 막 늘어납니다. 전세 수요 줄이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지금 전세 수요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매매로 들어와서라. 매매로 들어왔으면은 취득세하고 양도세 같은 걸 다 면제 줄게. 파는 사람한테 그러면 전세 수요가 확 줄어요.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1, 2년간 그 집 없는 사람한테 전세 사람한테 집을 파는 사람은 양도세 면제까지 하면 아마 집값도 추가로 한 5% 10%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못 할 거예요. 그거. 자기가 해놓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 전공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워낙 이렇게 비상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뭐 제대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실타래가 너무나 많이 얽혀 예, 있죠. 예. 오죽했으면 뭐 여당 뭐 특위에서 얘기하다가 뭐 50만 표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정책을 바꾼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이나 중산층이 어떻게 산다 이런 식의 계산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대선에서 50만 표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술자리에서 할 얘기는 되어도 국민들 앞에 놔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 그 교수님한테 하나 더 질문을 좀 해볼게요. 선청에 예. 대해서. 사전청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과 배경이 있습니다.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실수요자들의 공포 매수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게 현 예. 정부의 실정인데요. 과연 사전청약으로 인해서 집값 안정화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그게 정부에서 처음으로는 뭐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랬고 최근에는 이제 공급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향후 몇 년간 공급이 뭐 그렇게 가시화될 건 없습니다. 네. 적어도 3년간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는 없고요.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 왜? 돈을 계속 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효과가 있다가 작년 여름에 이제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어요. 임대차 입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사실 작년 상반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거의 평탄하게 갑니다. 실질 가격을 보면 오히려 빠지는 상황까지. 근데 7월달, 6월달을 기점으로 그때 임대차 입법이 통과되니 그때부터는 로켓처럼 올라갑니다. 이 말은 지금 시장을 끌고 있는 거는 유동성이라는 재료 같은 건 거의 다 소멸 상태고
작년에 시작된 임대차 입법 그리고 올해 임대차 3법 완성 네. 이 충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정말 좀 짠한 느낌이 나는 이사 대책을 보게 되면은 이사 대책 뒤에 보시면은 전세 단기 대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올해 서울시 공급 물량을 900몇십 채를 돼 있습니다. 300만 채가 넘는데 900몇십 채를 전세 단기 대책이라고 넣어놓고 내년부터는 한 몇천 세대 들어가긴 하는데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는 불안하지만은 계속 오를 요인은 있고 떨어질 요인은 뭐 거시경제 충격이나 이 정도를 제외하면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적어도 내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번 소멸되는 시점까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감 요인에 있어서 내부적인 요인으로 잡긴 쉽지 않고 그렇죠. 혹시라도 외부적인 충격이라도 있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쉽지 않다라고 그렇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론가님께 네네. 사전 청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고 있는데요. 네. 주의할 점 그리고 네. 청약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도움 말씀 한번 주시죠. 일단은 뭐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혼은 두 가지 있습니다. 신혼 특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타운이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혼인 기간이 짧으면 이제는 더 유리하죠. 그러면 그 유리한 거를 이제 동통적으로 걸 빼고 걷어내고 내면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다자녀냐 다자녀가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자녀다 그러면 신혼 특공으로 넣으시는 게 더 유리하겠고요. 내가 자녀가 없다 그러면 이제 희망타운 쪽으로 이제 청약을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기본적으로 주의할 점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무주택 세대주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거주 요건이 있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이제 좀 2년 동안 살아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최장 10년, 그다음에 또 5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전매 제한이라는 부분과 거주 의무 부분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 분양가가 80% 이상이고 100% 미만인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8년이거든요. 그다음에 3년 거주 의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거주 의무 부분이라든지 전매 제한 이런 것도 잘 파악하시면서 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추정 분양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추정 분양가죠. 사전 청약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는 분양가라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사전 청약 얘기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청약 제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사전 청약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특공에 있어서의 어떤 물량들 예. 한쪽으로 좀 치우친 느낌이 좀 많이 치우쳤죠. 그렇죠. 그게 뭐 저는 신혼부부들이 그만큼 거기 외진데 가서 살지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사실 이제 40대 어떤 40대 같은 경우에 내가 10몇 평에 살다가 이제 한 20몇 평으로 가고 싶은데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이 사람은 집도 갖고 있고 뭐 한 10평대 집이 그걸 집이라고 표현해서 이 사람이 평생 살아라고 국가에서 강요할 만한 집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사실 공급을 다 늘렸으면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로섬 게임이다. 저는 신혼 희망타운이나 이런 것들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들 중에 상당수는 미입주가 벌어질 거라고 봐요.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너무 소형 평형으로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닭장집이다, 뭐 닭장집이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그 신도시 그 외곽에다가 닭장집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길 바라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신혼 부부들은 좀 비용을 지불하고 주거 수준은 좀 떨어지더라도 시내에 있기를 좋아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옥탑방 반지 합방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수요가 과연 그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물량 자체가 좀 과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르게 이제 좀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수요들 이 사람들도 계속 좀 뭐 이렇게 공급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신혼부부는 대략 인구의 몇 프로쯤 되고 무주택자가 몇 프로니까 몇 프로 할당을 하고 40대에서 진짜 누가 봐도 자식 둘 데리고 있으면 10평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한 몇 프로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물량을 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힘들더라도 조금씩 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꿈이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뭐 하면 무조건 안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이혼해가지고 편부모로 만들어서 하면은 우리 특공 대상 안 되냐 그런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 우리 제자들도 좀 있는데 결혼 신고하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주택 때문에 상당 부분 주택 이유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 청약제도의 개편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약제도 자체는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없어진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그 살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 몰려가서 사고 원래 수요는 100밖에 없는데 10,000, 1,000 뭐 이렇게 막 모여서 하잖아요. 국가에서 줄 세워가지고 5억, 뭐 10억 준다고 하니까 다 줄 서는 거예요. 원래 제값 주고 살 사람은 못 사고. 그렇죠. 그 로또라는 게 아주 국민들 보기엔 좋아 보이죠. 걸리면 좋은데 로또라는 건 안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뭐 100대 1, 200대 1. 전 세계 OECD 국가 아니면 선진국 아니면 중진국까지 해서 국가가 줄 세워서 국민한테 야 줄 잘 서. 그리고 5억 줄게. 이런 정부는 없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제도예요. 그 마약에 전부 다 중독돼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주변 그 시장 분위기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년이 돼갑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였지만 그동안 긍정적인 효과보단 부작용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2로 늘린다는 내용의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차를 다시 계약할 때 임대료 오름폭을 연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 법안이 정해진 지 1년 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파장이 있었을까요? 실제 관련 지표로 드러나는 부작용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시행 후 약 1년여가 되는 시점에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실거주 요건을 따지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 규정 강화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관련 분쟁 건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외면한 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입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녹록치 않은 부동산 시장 속 혁신적인 정책 보완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임대차법 시행 1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 그 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 어떤가요? 먼저 전세 시장은 뭐 이미 많이 올랐고요. 또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봤더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봤습니다. 그 임대차법 도입 직전, 그러니까 지난해 6월부터 중순부터 올해 한 6월 중순까지 봤더니 전세 시장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10.26% 올랐거든요. 이걸 조금 더 줄여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직전 1년과 봤을 때 한 2.18% 정도 비교하면 한 5배 정도 오른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본다 그러면 올해 1월 기준에서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누적 상승률이 한 4.99%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를 봐도 정말로 그 직전 1년치가 많이 올랐고, 또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도 사실 상승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임대차 3법에 대한 영향력이 이 전세 시장에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또 오히려 반대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과천시라든지 하남시 같은, 물론 뭐 수정구 같은 경우, 물론 지금은 다시 한번 반전을 해서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는 추세가 있지만은 또 이렇게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떨어진 지역을 왜 떨어지냐 봤더니 역시나 공급의 장사였거든요. 공급이 늘다 보니까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식정보 타운에서만 사실 수천 가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부분, 이런 현상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2주 풀리다 보니까, 규제 없어지다 보니까 뭐 전세, 월세 물량 많이 나오잖아요. 역시나 공급이다라고 우리가 오히려 반대적으로 좀 알 수 있었던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최근에 좀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임대차 3법 1년 지난 시점에서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정부는 지난해 이후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처벌이 강화되면서 중복 매물이 사라진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교수님, 중복 매물이 사라졌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이번 정부에서는 뭐 자기들이 조금만 한 것에서는 자기 그 효과가 있다는데 뭐 학계에서는 적어도 그런 건 아무 영향이 없다. 전체 거래 물량 중에 뭐 0. 몇 %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서울 집값에 안정 효과를 줬다. 그런 것들은 상상하기 어렵고 네. 뭐 물론 한 단지의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네. 그것 때문에 뭐 약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서울시 300만 채를 그 허위 매물 몇 개가 다 지금까지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너무 아전 인수식 해석이고 임대차법 1년 평가를 부총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했었죠. 예. 부총리께서 얘기한 거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법에 따라서 계약 기간 연장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숫자만 보는 것 같아요. 나머지 숫자 가격 폭등이라든가 세입자 불안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지표는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서민들은 행복해졌는가를 그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몇몇 기자들이 당신이 조사한 그 정부에서 조사한 100개 아파트 리스트를 달라. 우리도 한번 다시 분석해 보겠다. 그건 또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그분들은 뭘 보고 정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그 규제 정책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이제 발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들어갔죠. 예. 지금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실거주 2년에 2년. 대한 부분이 되어야만 조합원 분양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어지면서 뭐 아까 우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음마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규제의 정책이 없어지면서 전세 물량이 나왔다. 미비하긴 하지만 과연 서울권 내의 어떤 임대차 물량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 뭐 줄어드는 게 워낙 빠르고 실제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없애버렸잖아요. 지원 제도를 그렇죠. 거의 없애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철거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실제 청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주거 위주로 해가지고 뭐 종부세 내고 임대료 작게 받아봐야 더 귀찮고 그래 철거하겠다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이제 몇 년 뒤에 들어갈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예 비워버립니다. 시장에 공급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재건축 실거주 2년 그 효과는 물량이 나와봐야 몇 개 없습니다. 뭐 서울시가 얼마나 뭐 큰데요. 그래서 뭐 한두 단지의 가격을 약간씩 변환시킬 수 있겠지만은 좀 그렇다. 근데 이 실거주 2년 이거는 정말 시장의 나쁜 정책이라고 제가 보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정책을 처음부터 얘기 안 하고 했으면은 그냥 그럭저럭 갔을 거예요. 괜히 얘기해서 세입자 다 쫓아보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거 안 해도 된대. 그러면 같이 투기 수요가 좀 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가격을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가격을 더 부추기는 아주 나쁜 뭐 정책도 아니죠. 했다가 말았다. 말 바꿨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정치권이나 정부라면은 좀 깊게 이런 정책이 단기 장기 효과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나 집주인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지역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민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부 다 표가 몇만 표다 이걸로 다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말했다가 또 집어넣고 시장은 또 혼란스럽고 그 사이 이사간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다 청구를 좀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사 갔는데 이사비 좀 내놔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재건축 조합원들의 실거주 2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지금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있었고 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예외 조항까지 나오면서 근데 그렇죠. 결국은 발의가 안 되는 모양새. 정부 그러니까 신뢰도를 자기가 깎아먹는 거예요. 정책의 혼란이 시장의 혼란까지도 그냥 그렇죠. 다 가버리는 모양새가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면 당초의 법 취지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왜 이런 걸까요?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중복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물량 자체가 줄었던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불거지면서 수요가 이주 수요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세 물량이 조금 품귀 현상을 빚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풍선 효과도 또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서울이 비싸다 보니까 또 수도권으로 또 나가시는 분들 그러면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 거고요. 네 번째로는 거기에 이제는 실거주 요건에 대해 그러니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지금 뭐 대출이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은행 가보면은
뭐 말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전세로 살 수밖에 없는 부분.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신도시에 대한 청약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2년 사셔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계속 사전 청약 되면 본 청약 되고 건물 다 지을 때까지 한 5년 이상 걸리는데 그럼 무주택의 기준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계속적으로 전세, 월세 사실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전세에 대한 품귀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되면서 전세 시장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뻔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사 대책에서 전세 물량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게 내놨었고요. 예, 예.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진행 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전세 시장이 나아진 측면은 과연 없을까? 없다면 과연 없다면 예. 없다면 아까 전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재차 좀 요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좀 전세 물량이라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너무 꼬여 있어가지고 네. 뭐 어떤 대책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좀 내놓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또 그 사람 특정 이익을 든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반발이 많고요. 최근에 여당에서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잘못됐던 정책들을 평가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아무것도 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도돌이표였죠. 예, 거의 되돌이표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시장은 더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 한번 던졌다가 국민 떠보기 특위 아닌가 뭐 말은 많이 떠봤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건 거의 없고 아주 심플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면 된다. 그 간단한 원칙인데 못하고 있는 건 꼬여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책을 만들 때 저는 정말 여당이 무책임하다고 보는 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죠. 계약갱신 청구권제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모든 교과서에 이건 실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부작용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책을 만드는 집단이라 그러면은 이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을 하고 같이 만들어야 돼요. 교과서에까지 나와서 그렇게 안 좋은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감안해서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이것도 같이 한다야 되는데 정부 입장이 뭐인 줄 아세요? 아, 우리는 그런 부작용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보통 그런 정책은 6개월, 1년 공부도 하고 여러 의견도 듣고 시장 반응을 어떻게 예측도 해보고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면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데 장관은 뭐라 했습니까? 하고 나서 4, 5개월 정도 옛날에 보니까 참으면 됩니다. 지금 4, 5개월이 아니고 1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번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항상 4, 5개월, 6개월 지나면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아마 그 얘기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최근에 또 부총리하고 뭐 이런 분들이 또 뭐 몇 년 지나면 안정된다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시장은 더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정책을 만드는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저는 정말 공무원들 민간에서 그렇게 하면 다 사태감입니다. 어떻게 정책을 발표하는 날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정책을 발표하는 날 이거 잘못돼서 보완대책 꼭 발표할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발표합니다. 발표하면서 잘못됐으니까 보완대책 좀 있으면 발표합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 사표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정책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일간에서는 그 교수님 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신고제까지 지금 두 개는 먼저 지난 연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올 6월 달부터 신고제가 들어갔는데 성급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순서가 좀 뒤바뀐 게 아니냐. 순서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료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의 연구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국민들을 상당 부분 속인 게 뭔가 하면은 독일은 다 하고 있다. 독일의 일부 도시, 그래도 모든 주택 아닙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게 강남에 25억, 30억짜리 아파트에 왜 전월세 상한제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100억에 살아도 전 관심 없어요. 그냥 저하고 좀 제가 들어가 살만 한 6, 7억짜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 그런데 40억, 50억짜리를 전월세 상한제에서 보호해주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전국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건 전 세계에 거의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충격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중장기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 하고 있는 나라 다 도시들이 있습니다. 네. 나라가 아니고 네, 네. 미국도 몇 개 도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체 주택이 한 20%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주택은 안 합니다. 그 임대료 상한제를. 그러면은 지금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국한적으로 가야 된다. 아니요, 그건 하면 안 하면 안 된다고 된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선동해가지고 그걸 한다라고 저 어디죠, 저 경제학 개론 맹큐 경제학 뭐 있잖아요, 네, 경제학 네, 네. 서문에 그 임대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게 사실인데 정치인들이 자꾸 부추겨가지고 이 책 쓴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시청자들의 어떤 질문이 좀 들어옵니다. 자, 우리 그 평론가님한테 한번 여쭤볼 텐데요. 네네. 우리 임대차 3법 때문에 많이 소송으로 간 어떤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여겨지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주택 임대 사업자의 네. 최초 임대료 기준에 네네. 대한 문의가 참 많습니다. 네네. 이 최초 임대료 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자 아니면은 잘 모를 이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먼저 좀 과거로 간다 그러면 그 민특법과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첫 번째 계약을 맺는 거는 최초 계약으로 본다는 게 바로 민특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민특법을 통해서 이제 임대차 상한제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임대사업자는 이것을 통해서 5% 이상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번 연도 초에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민특법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5% 룰을 안 지켜도 이제 방법이 생겼어라고 해서 정부를 비쳤는데 현재 지금까지 이제 흘러간 거 보면은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최초 계약에서 임대사업자 최초 계약에 한해서는 최초 계약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번에 또 걸리는 게 또 어떤 거냐면 그럼 그 기준이 뭐냐는 게 또 요번에 걸려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지금 임대사업자나 정부는 19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기조인데 세법은 또 다릅니다.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거 아니야. 소득세법 시행령이 언제 했냐면 19년 2월 12일에 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봐야 돼.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언제 신고했냐에 따라서 10월 이전이냐 2월 이전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은 굉장히 혼란하다. 질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한 10월 그 전에 했는데 이걸 내가 5% 룰을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켜야 돼. 그래서 2월부터 10월까지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헷갈려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지금 문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9년도 2월 달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9년도 2월 10달 이후 그리고 19년도 10월 24일 그 중간 사이에 껴져 있는 분들이 등록하신 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하신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확답을 세무서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중개인이나 그 누구도 지금 내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그 알토마토에 질문을 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임대 시장의 혼란 속에서 주택 임대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 임대에 대한 변경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등록 임대 중에 건설 임대만 유지하고 매입 임대는 폐지한다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교수님, 재검토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정책의 혼란과 폐지 방안을 내놓은 배경이 뭘까요? 뭐 이분들은 임대사업자들, 특히 매입 임대사업자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대출도 많이 받아가지고 예. 투기를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국토부에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은 한 91% 정도가 6억 미만의 주택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투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집값의 폭등의 주범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주장은 몇 군데 사례가 있답니다. 뭐 청담동의 일부 아파트가 아주 고가인데 임대사업 등록해서 그렇게 했다더라. 근데 저는 그렇게 그걸 보면서 그럼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의 그 아파트를 빼면 돼요. 그렇죠. 그 나머지 뭐 3억짜리, 2억짜리 아파트를 왜 규제를 하는지
근데 숫자상 뭐 150만 명인가 뭐 그렇게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투기꾼이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네네. 이분들은 한 75% 정도가 갖고 있는 주택의 75%가 아파트가 아닙니다. 비아파트고 91%가 6억 미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게 다 포기하고 이제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분들이 공급을 하는 주택들이 어딘가 하면은 부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청년, 신혼부부 처음 와서 사는 사람, 그분들한테 공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 한 10년, 20년 동안 해오긴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 다 뺏는다. 그런 것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대책이고, 그리고 또 선진국들을 보면 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주택 시장이 공급이 더 되고,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빼버렸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다 운영할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은 국가가 지금 이분들이 공급하는 게 한 80%, 85%쯤 됩니다. 임대 시장에. 국가가 공급하는 게 10에서 15%? 15에서 20% 그 사이예요. 그렇죠. 나머지를 국가가 다 관리도 못하면서 이 친구들 다 싸그리 실을 말려놓고 그 다음에는 결국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현재 지금 아파트는 등록 임대가 불가능하고요. 매입 예, 임대에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비아파트라고 하셨듯이 예. 다세대 주택, 예, 예. 다가구 주택, 그렇죠. 예. 빌라 주거용 뭐 이런 거. 오피스텔 예, 예. 개념으로 지금 등록 임대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물량까지도 현재로서는 지금 주임사의 혜택이 거의 다 폐지가 된 그렇죠. 상태죠. 예, 예. 근데 이 상태에서도 폐지까지 거론한다. 예, 예. 그래서 교수님 봤을 때는 그러면 그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임대 시장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굉장히 붕괴가 크다. 되고 서민이 힘들어지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담당하는 의원들 얘기는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안 되신 분들이 많더라. 생계형 임대사업자. 그리고 그분들이 임대를 주고 있는 데가 다 또 좀 사회 저소득층이 많고 그렇거든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맞느냐, 뭐 새로 그렇죠.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해프닝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투기꾼이라 해서 서울 집값을 올린 주범이라 해서 몰려간 것도 웃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 네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시행한 지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네네. 평론가님 시장 반응이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장에서는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이 과세 자료로 쓰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사실. 근데 뭐 정부에서는 이 말 그대로 전월세 신고제에서 나왔던 이 신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자로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자료로 쓸 거야, 언젠가는 쓸 거야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신고제를 피하고자 물량을 이제 회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제가 봐도 이러한 효과 때문에 더 줄 것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우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했지만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시장, 특히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 이런 추세가 과연 언제까지 우리 세입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까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아무 방법이 없고요. 방법이 없다. 내년 돼서 이제 한번 사전이 돌아서야지 뭐 정상이 좀 되지 않겠는가. 정상이라는 게 과거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 지금의 지극히 불편함이 약간 해소되는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표준 임대료 같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당에서. 그 말은 이제 전월세 신고제 하면서 절대 뭐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한 것들을 또 여당이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얘기들 보면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말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걷어들이고, 거의 뭐 어마어마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사이에 저는 하나의 원칙만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세입자하고 서민들 그 사이에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지. 네. 자기들 혼자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뭐 전 관련 없지만 그것 원칙을 벗어나면은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그 예.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예.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현 정권으로 지속이 될지 아니면 다른 색깔의 정권으로 바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죠. 예.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좀 잘못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차기 정권에서 지금 현 정권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차기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잘한 게 있다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감을 줄 수 있는 얘기가 좀 없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 대선에서 후보가 나와서 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공약들도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기가 막힌 거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잘못된 정책을 더 세게 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분들이 되면은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꼬일 거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또 야당이 되면은 또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풀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자,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습니까? 물으면 한 70%, 80%가 잘못됐다 그래요. 네. 자, 근데 종부세, 양도세,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먹이는 거 좋습니까? 거의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당장 부자들한테 좀 뺏어서 국민들이 나눠 쓰는 게 재밌을지 몰라도요. 그리고 고소한 맛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서민 중산층의 칼로 들어갑니다. 그건 뭐 엄청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민 인식이 있는 한 야당이 대선을 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건 못 바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은 2008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2010년쯤에 우리나라 도급 순위 한 50위 업체 절반이 법정 관리였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야, 분양가 상한제라도 좀 바꿔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여당이 뭐라 했냐. 건설업자들 돈 많이 버니까 바꿔주면 안 된대요. 50위 중에 절반이 그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야당이 이제 대선에 되고 2번이나 했잖아요. 결국 바뀐 게 2015년에 바뀝니다. 그렇죠. 파산 많이 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지금도 똑같은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야가 되든 여가 되든 정상화 가기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겁니다. 뭐 단기간에 되는 걸 아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교수님 말씀에 있어서 좀 반대적인 상황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신 심규영 교수님 그리고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중 7, 8월 달은 부동산 시장에서 비수기라고 합니다. 분양 시장도 그러했었는데요. 자, 올해는 사정이 예전과는 사뭇 다른 듯합니다. 민간 대형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7, 8월 달에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그간 청약 과열 양상도 있었겠지만 정부의 3기 신도시 차전 청약으로 공급 시그널에 대한 위기의식이 건설사가 조기 분양을 결정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공급이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www.r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